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13주차와 14주차, 2주차의 수업을 앞두고 있죠. 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참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아마 한 학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셔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텐데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니까,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청소년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인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네, 분량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까지 13주차, 14주차, 2주차에 나누어서 이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종류도 워낙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 나도 해당되네? 나도 해당되네 라고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거 난데? 이거 난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강의 컨텐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또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변태 성욕 장애 이렇게 네,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강박 및 관련 장애, 이쪽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6가지 장애는 이번 시간에 13주차에 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6가지는 네, 14주차에 함으로써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워낙 분량이 길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또 이제 이것을 파워포인트에 녹아내리는 작업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목을 보더라도 대충 뭔지 아실 것 같죠? 이미 제목에서 뭐 강박에 관련 거, 외상 및 스트레스, 급식, 뭐 수면, 성별 불쾌감, 성기능, 변태 성욕, 우리 다 이미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용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몇 년 된 자료기는 해요. 뭐 거의 뭐 5년 이상 된 자료긴 한데요. 5년 정도 된 자료인데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성인 가운데 보통 20% 이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정신질환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신질환 그러면 뭐 헛소리를 하고 막 낮과 밤이 바뀌고 이것은 당연히 정신질환이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시면서 하나둘씩 보시겠지만 네, 저는 여기에 나온 내용이 너무나 많이 저랑 비슷해요. 제가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정신질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정신질환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정신질환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 콘텐츠에서 보셨듯이 수면 및 각성장애라든가 섭식장애, 뭐 성별 불쾌감, 전부 다 이게 정신장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신건강론을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린 누구나 다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만큼 이럴 때 우리는 질환이라 그러지. 여기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6가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6가지, 12가지 중에서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절반 이상은 다 포함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남들과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질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남자가 더 높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넘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네, 20%대고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분들 가운데는 직업을 갖지 아니한 전업주부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인간관계라던가 혹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남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보는 게 네, 아마 알맞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 30%대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정신질환 그러면 우리가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서 그 건강보험에 신고된 거,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즉,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금 정신질환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기 때문에 3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정신장애를 평생 한 번쯤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보건사회복지를 하는 분께 들은 얘기인데 강남 같은 동네에는 정신병원 의사가 백팩을 메고 다닌대요, 항상. 그래서 그 백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개인 노트북이 들어있나? 개인 PC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현금이 들어있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질병 코드가 처방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F 코드가 나와요. 행여라도 정신질환 이런 문제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혹시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실비로 그냥 네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서 또 카드도 아니고 현금 결제만 한다는 거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돈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현금 거래만 하는 집도 강남에는 꽤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선들이 곱지 않다는 거죠. 하다못해 뭐 가정 상담, 부부 문제 상담 이래도 어느 부부나 상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건강한 부부들도 더 원만하고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지 상담받는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란 더더욱 그러겠죠. 특히나 성인 가운데 뭐 거의 20%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알코올이라든가 니코틴 중독. 여러분들 금연 못하는 거 우리 가끔 TV에도 나오죠, 광고. 금연은 아니 흡연은 질병입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못 끊는 것도 결국은 중독 장애거든요. 술도 역시 그렇고요. 정신질환의 1년간 유병률이 지금 3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001년도엔 더 높았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또 정신질환자가 는다는 것은 자살률도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자살률이 낮아집니다. 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베르테르의 효과라 그래서 줄줄이 그 연예인과 뭐 관련된 혹은 연예인을 되게 추종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서 자살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은 자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때에 지나가는 것으로만 보아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또 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두통 때문에 신경정신과에를 가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잠깐 두통을 느끼다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었죠. 갔는데 생각보다
신경정신과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분들이 뭐 외모가 이상하다거나 딱 봐도 뭐 눈빛이 이상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거기에 오시는 분은 누구냐? 저같이 너무 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불면증.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가 강해가지고 뭐 탈모가 오면서 뭐 음식을 뭐 잘 못 먹는다던가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신경정신과에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래요.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약물을 통해서 호르몬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담을 통해서 속에 있는 감정을 개워내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주변에 불면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네, 이렇게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한번 권유해드리고 상담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우울증이든 강박장애든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그리고 지금은 미미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강하게 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인기의 정신장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 및 관련 장애입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 첫 번째가 강박 장애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강박 및 관련 장애는 무엇이냐? 정상적인 몰두나 반복 의식과는 달리 발달에 적절하지 않고 지나치게 지속적인 상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DSM-5에서는 강박장애 및 신체적 외모 결함 이런 것들을 네, 같은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강박장애를 먼저 볼 건데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지속적인 사고와 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한테, 이성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바쁜가 보다 이러고 마는데 왜 안 받지? 이러면서 막 한 번에 10통화, 막 20통화 계속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강박장애예요. 거기에 몰두해서 다른 일상생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늘 전화가 잘 되던 사람인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뭐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날 한 번만 이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매번 전화할 때마다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전화를 했으니까 부재중이 찍혔으니까 오겠지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직장에 있는 시간이니까 회의 중이거나 바쁜 상황인가 보다라고 기다릴 줄 알거든요. 근데 강박장애를 가지면 계속 거기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나? 내 전화를 무시하나? 마음이 떠났나? 왜 이러지 하면서 지속적인 사고와 충동, 지속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면서 지속적인 충동, 전화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떠오르는 심상, 이미지인 거죠. 다른 이성과 같이 있는 게 떠오르고 뭐 이런 것들. 강박 행동은 한 개인이 강박 사고에 의해서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자동적인 행동 또는 심리적인 내적인 행동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은 세균이 있는 거 아니야? 뭘 먹을 때마다 막 세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깔끔해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막 여러분 혹시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가끔 그 손현주 씨가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 이렇게 손을 씻는데 수세미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서 우리 대부분 이제 뭐 물로 씻던가 좀 깔끔하신 분은 비누로 씻고 참고로 저는 항상 비누로 씻습니다. 저는 안 씻으면 안 씻었지 저는 물로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이제 대부분은 물로 씻거나 비누로 씻는데 이분은
수세미로 피가 날 때까지 문지르는 거예요. 박박 문지르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 세균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입에 무슨 음식을 넣을 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강박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강박 사고를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제 왜 여성분들 가운데 이제 가끔 TV에 나오지만 드라마에 나오지만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 남편이 조금만 늦게 오거나 그러면은 불안한 거죠. 밖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것들. 이게 강박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계속 한다던가, 들어오면 뭐 주머니를 뒤진다던가, 혹시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라던가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지 않나 막 옷에 냄새를 맡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개인이 위험에 대한 공포 등 전형적인 강박 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정말 안전한가를 너무너무 보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뭐 그 강박 행동과 사고를 촉발시키는 그거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내가 오염된 음식을 먹고 한번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갔다 왔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거에 집착하는 거죠. 아, 정말 이 그릇 깨끗한가? 위생적인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었는데 전에 이성이 나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남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 그때 죽을 만큼 아팠다. 이성한테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뭐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오냐면 재발성 공황장애 발작 및 불안감, 이런 것들. 이것들은 괜히 생긴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명확해질 때까지 지금 컵에다가 물을 따라 마시는데 이 컵에 세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 컵은 안전하다라고 판명 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불안감을 갖는다는 거죠. 네,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강박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강박 사고 같은 거는요, 강박 행동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나 장소, 물건을 흔히 회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라든가, 그러니까 뭐 공공 화장실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잘 못 가요. 공공 화장실을. 네, 이것도 약간 강박인 거죠. 위험을 일으키는 침투적인 생각, 이런 것들. 네. 이제 보통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이제 발병한다고 하고요. 또 이게 어릴 때에 성장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네, 뭐 엄하게 키웠다던가, 혹은 지나치게 이제 아동기의 행동에 대해서 억제를 한다던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강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엄한 부모님 밑에서 또 큰 사람들이 보통 많이 또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하여간에 성인기에 보이는, 물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기에 보이는 많은 행동들이 유아기 때 혹은 아동기 때의 성장 환경과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 두 번째는 신체 이형 장애예요. 신체 이형 장애는 뭐냐면 하나 이상의 신체적 외모의 결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잘생겼다, 완벽하다라고 일컫는 연예인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여자 연예인 가운데 이한희 씨가 참 너무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막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한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 외모에 불만은 있겠죠. 저도 외모에 불만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외모에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뭐 피부에 대한 거든, 뭐 모발에 대한 거든, 눈, 치아, 몸무게, 배, 또 뭐 유방, 다리, 얼굴 크기, 입술, 턱, 눈썹, 성기, 또 신체 부분의 비대칭, 이런 것들. 자, 여기 그림 화면에 보시면은 마이클 잭슨이에요. 자,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평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여러분 보실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모습이 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성형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햇빛도 백반증이 생겨가지고 햇볕도 제대로 못 쬐고 뭐 코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이 실리콘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그 지금도 사인이 되게 불분명하죠. 왜 죽었는지 불분명한데 자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실까요? 이게 성형 전에 마이클 잭슨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죠. 저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성형수술을 많이 했던 오른쪽보다 저는 왼쪽이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남자답게 생겼고, 그쵸? 근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체, 모발 등 신체 부위 등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든 간에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이 외모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는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만족은 하지만 그냥 불만족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평생에 걸쳐 끊임없는 20몇 번을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수술을 했다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아우 좀 아쉽다.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괜찮았으면 하는 그냥 아쉬움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평생에 걸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정신사회적 기능이 손상된다고요. 직업, 학업, 부모나 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결석결근 여기에다 목숨 거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TV에도 가끔 나오죠. 막 성형수술을 몇 번 한 사람, 눈을 처음에 쌍꺼풀을 했는데 딱 눈을 하고 나니까 아우 코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를 했더니 아우 뭐 얼굴 선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얼굴 선을 했더니 뭐 입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입술이 좀 도톰했으면 좋겠다. 그 입술에 뭐 보톡스를 넣었다. 그러고 났더니 뭐 가슴 성형도 유방 성형도 하고 싶다. 또 뭐 광대뼈를 좀 깎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디 하나만 고치면 또 이게 불균형인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한때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만큼 그곳에 집착하고 이런다면 우린 이것을 장애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몇 년 전의 일인데 혹시 선풍기 아줌마라고 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성형 중독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얼굴에다가 그냥 이제 막 식용유도 막 집어넣고 그런 보톡스를 맞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성형 전에 얼굴 보면 굉장히 예쁘세요. 근데 본인이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선풍기 아줌마가 된 다음에 네, 얼굴이 심하게 망가졌죠. 그래서 그것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막 수술도 했는데 결국은 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막 일상생활에 그냥 환청이 들린대요. 빨리 얼굴에 뭘 주입해라.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그냥 단순히 내가 외모가 어디가 문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질 정도로 지나치게 네, 집착하는 것들을 우리는 장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 세 번째는 수직광이에요. 네, 강박 및 관련 장애 네 번째는 발모광입니다. 털 뽑기 장애예요. 자,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이 친구가 원래는 오른쪽과 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게 다 털을 뽑은 거예요. 이제 왼쪽 보시면은 물론 머리를 이발을 한 것도 있지만 가운데가 다 아예 없죠. 본인이 뽑은 거죠. 반복적으로 자신의 털을 뽑는 거예요. 털을 뽑는 부위가 그냥 어쨌든 털이 자라는 곳이면 다 뽑아요. 근데 어딘가 봤더니 두피, 눈썹, 속눈썹 주로 이제 몸 밖에 나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드물게는 겨드랑이, 얼굴, 생식기, 항문 주위 등 털이 자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뽑는다는 거죠. 이렇게 겨드랑이나 생식기, 항문 주위 뭐 이런 부분들은 옷 속에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머리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혹은 뭐 눈썹 이런 것들은
딱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뽑는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지루함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뽑으면서도 부끄럽기 때문에 또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도 후회하고 또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안 보는 틈을 이용해 뽑았다면 나중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고통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루함, 무료함을 또 이제 이거를 털 갖다가 뽑으면서 뭐 특정 행동도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뽑았지만 이제는 뭐 털을 돌돌 말다가 뽑는다던가 이렇게 뭐 응? 또 이 왜 우리 머리카락을 입에 넣고 왜 질겅질겅 씹는 사람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라푼젤 증후군 말씀드렸죠.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장애. 뽑아갖고 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적인 것보다도 그냥 지루함 때문에 혹은 불안 때문에 했는데 이게 뽑을 때는 막 아플 것 같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속눈썹이 그러니까 눈이 너무 처져가지고 이 아래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왜 속눈썹이 찌르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 속눈썹은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뽑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래 속눈썹도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조금 눈썹이 찌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때는 이제 이게 벌써 거의 한 10년 전, 15년 전, 10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분은 주기적으로 속눈썹을 뽑아야 돼요. 안과에 가서. 뽑고 오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뽑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주여 담대하게 해주세요라고 뽑고 나면 화상이 다 지워져서 와요.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2달에 한 번 그 병원을 가는 날은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주무신대요. 너무. 근데 이걸 뽑고 나면은 이제 2달은 괜찮구나. 이 속눈썹이 길 때까지 안도감을 쉬신대요. 자, 그것처럼 이것도 뽑기 전에는 막 긴장감이 있다가 딱 뽑은 다음에는 어떤 쾌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그게 좋아서 이걸 뽑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의식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이게 뭐 장애여서 그분이 뽑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뽑는데 이분이 느끼는 안도감은 쾌감이 아니라 이제 2달 동안은 이 고통이 없구나라는 안도감이에요. 하지만 내일이 이제 뽑는 날이다 이러면은 막 잠을 설치시고 이러는데 이 장애는 그 정도의 어떤 병원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 뽑는 순간순간 고통 그 쾌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대부분 왜 스릴을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은 놀이기구 타면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런 쾌감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만큼 사춘기나 사춘기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흔하며 주요 우울장애 및 피부뜯기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도 삶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뭐 약물 치료도 있겠지만 본인이 뭔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놀이라든가 뭔가를 해주게 되면은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성인기의 장애인데 왜 어린아이 사진이 나왔나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성인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빨리 이거를 체크를 해서 치료의 방안을 주게 되면은 어린 시기에 이게 멈춰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성인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계속 뽑고 있어 봐요. 그 라푼젤 증후군도 1년, 2년 동안 머리카락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오랜 시간 먹어서 위가 그냥 꽉 찬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위 모양대로. 그렇게 꽉 차게 되면서. 나중엔 이게 털 뽑기의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네,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미관상도 좋지 않겠죠.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듬성듬성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네, 과히 네,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 마지막은요. 피부 뜯기 장애예요. 네,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피부를 뜯는 거예요. 얼굴, 팔, 손 가장 흔하게 또 혹은 이제 뭐 손톱 이런 것들 건강한 피부 부위를 뜯기도 하고 이제 왜 얼굴에 뭐가 이렇게 종양이나 뼈다귀가 올라오면
그걸 가만 못 두는 분 있잖아요. 여드름이나 피부 굳은 살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 곳은 이전 상처에 딱지를 뜯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간혹가다 딱지를 뜯고 이게 아니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네, 뜯는 거죠. 피부를 비비기나 비틀기나 절개하기, 물어뜯기 등 뭐, 네, 그래서 막 피가 나고 그게 아물기도 전에 또 뜯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생겼던 특별한 이유는 똑같아요. 불안감, 지루함,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뜯고 나서 만족감, 쾌감,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방금 우리 함께 공부했던 발모광처럼 지루하고 뭔가 불안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뜯고 나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공군사관학교 공사 출신이어가지고 전투기 조종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인데, 이 친구가 손톱을 이렇게 뜯는 네, 피부 뜯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을 여손가락 다 뜯어가지고 손톱을 깎지를 못해요. 깎기 전에 뜯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버릇이 언제 생겼냐면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전투기 조정을 이제 처음 할 때, 이제 그때 된 거죠.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는 많은 공사생도의 로망이 전투기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뭐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어떤 그런 뭐 신체 조건들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데에서 전투기 조정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그래갖고 뜯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뜯어요. 그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대요. 또 저희 교회 아이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은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 이 손톱을 뜯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손톱을 깎지를 않았어요. 이제 막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손톱을 계속 뜯는 거예요.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오른손으로는 수학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왼손은 뜯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막 뜯으면서 삼키기도 막 하죠. 이렇게 피부 뜯기는 업무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한 번 뜯었다, 일시적으로,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요. 이것을 하느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생활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피부 뜯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뜯다 보면은 네, 막 상처가 나고 피가 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입속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뜯어가지고 상처난 부위로 세균이 감염이 되죠.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낫기 전에 계속 뜯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폐혈증도 오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냥 이게 겉에 우리 흔히 뭐 피부 껍질, 표피라고 그러는 거기만 뜯으면 다행인데, 손톱도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손톱이 좀 길어가 아마 뜯었을 거예요. 근데 뜯다 보니까 손톱이 이제 아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톱 모양도 굉장히 이상해요. 너무 오랜 시간 많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네, 돌이킬 수 없는 신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입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데, 또 그 상처를 통해서 꼭 입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더러운 균이 있는 곳에 그 피부가 닿았다면은 그쪽으로 열려 있는 상처를 통해서 피부에 균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면 계속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공사에서 전역을 하고 지금 민항기를 모는데도 지금도 뜯고 있어요, 그거를.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뭐 전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항기를 하면서 경력도 올라가고 해서 조금 낫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의 그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냥,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은 불안하지도 않죠. 그래도 뜯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는 주요 우울장애 및 강박장애, 발모관 등의 다른 정신질환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이렇게 피부를 뜯으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어떤 뭐 불안감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장애도 함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세 가지, 우리가 그냥 신체적인 질병만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장애가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나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뭔가 강박이 있다던가 뭔가 하여튼 네, 우울감이 있다던가 네. 그래서 결국은 정신장애가 있으면은 신체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어떤 내면의 세계들이 네, 보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강박 및 관련 장애는 끝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면은 한 가지의 외상성 장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외상성 사건, 배가 침몰했다던가 비행기가 추락했다던가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던가 아니면 뭐 옆에서 누가 뭐 동료가 죽었다던가 이런 걸 목격했다던가 이게 바로 급성 스트레스 사건이 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계속 눈 맞추는 것도 힘들어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네. 각성 증상,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우리 뭐 9.11 테러 이런 거를 경험했던 군인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보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해리 증상 여러 가지 막 심상들이 떠오르고 혹은 깜빡깜빡 뒤에 가면 해리 증상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기억은 우울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내가 그냥 우울한 이게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자만 보면 뭐 도망간다던가 이런 기억들이 있죠. 직장에 남성이 있으면은 피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반복적인 어떤 기억인데요. 이것들이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떠올라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군인들이 지금 여기 지금 군인들 그림이 많은 이유가 군인들이 어떤 뭐 전투를 하고 온다거나 이렇게 뭔가 참전하고 오게 되면은 특히 거기서 뭔가 뭐 그 동료들의 죽음을 보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반드시 그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왜 세월호 사건 그런 거에도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배 타는 거에 대해서 네, 어려움이 있고 그랬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뉴스로만 접해서 그 다음에 배 탈 때, 아, 이것도 침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는 것과 진짜 그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죠. 아마 그분들은 네, 배 탈 때마다 아마 그런 뭐 배를 타는 거는 고사하고 배를 볼 때마다 아마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것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네, 고통적으로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후 1년을 이후로 시작해서 모든 연령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인지 기능이 약화된다던가 건강이 저하되고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무서운 꿈을 꾼다 그러죠. 그래서 왜 아이들은 야단치거나 이렇게 뭐 뭔가 놀랄 일이 있으면은 자다가 막 계속 울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네, 이런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 네, 저도 이제 교통사고를 겪은 적도 있고 목격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한동안 차를 타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이게 어릴 때에 겪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까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 그렇게 어떤 사고 뭐 그 전쟁이라던가 뭐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교통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어떤 뭐 가정폭력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뭐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살면서 배우자가 뭐 외도를 했다던가 이런 어떤 급격하게 스트레스 주는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 이후로 반복이 돼서 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남성보다 여성애가 더 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 일을 뭐 한 번 겪고 나면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으면은 남자에 대한 어떤 불신감,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있겠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염색체의 이상까지 생긴다는 거죠.
네, 염색체의 말단 부위가 짧아지면서 뭐 하고 또 조기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PT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울증을 갖고 오고 불면증,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잠을 제대로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하니까 당연히 노화도 빨리 올 것이고 건강도 안 좋게 하니까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들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라든가 자동차 사고, 또 폭행, 강간, 테러,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겪은 다음에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빨리 치유를 해서 약물 치유도 병행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이것들을 어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항상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초긴장 상태인 거죠. 사람이 자꾸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거든요. 우리 스트레스에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잘 치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치유를 해서 절반 정도가 PTSD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세 번째는 적응 장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끝났고요. 세 번째는 해리 장애입니다. 제가 아까 해리 장애는 뒤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할 거니까 넘어갈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리 장애라는 것은 의식, 기억, 정체성, 감정, 지각, 신체 표상, 운동 통제, 그리고 행동의 정상적 통합의 붕괴 또는 비연속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보시면은 PPT 나와 있죠. 24번째의 인격. 절대 그를 불러내지 말아라. 또 옆에는 그녀는 무려 126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이 해리 장애를 할 때 제가 항상 아이덴티티 이 영화를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내 몸속에 내가 아닌 누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개그 프로에서 뭐 다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23명의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1번부터 23번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아닌 척을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개인의 의식이라든가 정체감이 갑자기 변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아가 이 아이덴티티 23 아이덴티티 영화를 보면은요. 각각의 자아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요. 어떤 자아는 아이예요. 어떤 자아는 또 남자예요. 어떤 자아는 여자예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의식이 통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도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떤 게 정말 내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23개가 전부 다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말 자기인지를 모르니까 정체감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모습도 있고 여자의 모습도 있고 아이의 모습도 있고 어른의 모습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각각의 모습을 기억을 못 해요. 내가 지금 뭐 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른의 모습일 때 했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현실감도 없고 기억 상실도 있겠죠. 또 이렇게 인격이 여러 가지인 이것이 아니어도 아까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말씀드렸죠. 해리성 장애가 있다고. 갑자기 급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기억 상실이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제 무의식 속에서 그 기억을 아마 지워버리고 싶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때 네가 이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기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에서 어찌 보면은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덴티티 영화를 보면은 23개의 인격이 나오는데 보는 사람도 헷갈려요. 이 23개가. 근데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녀는 무려 126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더 헷갈리겠죠. 그렇게 되니까. 126개면 진짜 내 본인도 23개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아 통합이 안 되겠어요. 자아가 분화가 되면서 각각이 다른 인격이니까 내 몸속에 지금 126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2명만 돼도 내 의견 통합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네, 23명, 126명, 네,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자아 통합의 붕괴가 되고 비연속성, 현실감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뭐 우리 126은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23개로 예를 들어 볼게요. 23개 가운데 세 번째에 그 자아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24번째 아니 여기 뭐 네 번째에 자아가 있다. 그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지금 23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통합도 안 되고 아마 자기 자신도 굉장히 이런 내가 싫을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해리성 장애라는 걸 모르는데 자꾸 남들이 나한테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뭐 이제 이랬다는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기타 성인기의 장애 네 번째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입니다. 의학적 원인이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신체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항상 딱히 원인이 없으면 항상 하는 말이 스트레스 관련이에요라고 말을 하죠. 나는 이게 꾀병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걸 꾀병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요. 비정상적인 사고라던가 이런 느낌,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 장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질병불안장애, 두 번째가 전환장애, 세 번째가 인위적 장애예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불안장애는요. 딱 우리 그림 보면 아시겠죠? 건강염려증이에요. 주로 초기 및 중년 성인기, 그러니까 뭐 이제 한 40대가 가까이 오면 이제 이때 하는데요. 신체 증상은 나타나지 않거나 별거 아닌 증상인데 심각한 질병 혹은 진단되지 않은 의학적 질병에 걸릴 것으로 지각을 하고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되게 많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저희 어머니세요. 건강보조식품을 10가지를 넘게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든 뭐든 우리가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뭐 무릎 관절에 좋은 뭐 보스웰리 아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안 좋지 않거든요.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질까 봐 지금부터 미리 드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중년 이제 이유가 가장 피크죠. 성인기 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관리한다는 이유로 별로 이제 본인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무릎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는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무릎에 이상이 없으니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하지만 보통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무릎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대. 나도 곧 이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부터 먹어야 돼. 이거가 있으시는 거죠. 또 그리고 병원에 가면 정상인데 아니야. 나도 뼈가 약해지고 있을 거야. 골다공증약 먹어야지.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한 높은 불안. 또 건강 상태에 대한 지나친 경각심인 거예요. 물론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안 드셔도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자주 병원을 찾거나 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 가세요. 혹은 불안으로
진료를 회피하는 형태. 저는 약간 이거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고 저는 피 뽑는 거 막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증상의 이상인데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 가는 것과 아픈데도 무서워서 안 가는 건 다른 거죠. 아픈데도 무서워서 안 갈 때 우리는 이제 이걸 장애라고 보는데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가족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거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누가 뭐가 좋다면은 그거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무나 지나치게 건강에 대한 염려증을 내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고 저렇게 많이 드시면은 그러니까 약을 하루 종일 드세요. 또 같이 동시에 드시면은 혹시 약효과 이상이 있을까봐 한 개 드시고 한 시간 뒤에 또 드시고 한 10가지를 드시니까 10시간에 걸쳐 드시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드세요. 네, 굉장히 옆에서 불편하죠.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하시니까. 전환장애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목이 뒤로 꺾인 거죠. 기능성 신경학적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운동이나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는 거죠. 뭐 쇠약이라든가 마비, 떨림, 근육 긴장 같은 거, 혹은 뭐 시각, 청각 이런 거에 자극, 혹은 뭐 전신이 비정상적으로 꺾인다던가 피부 감각이 상실된다던가 우리가 몸이 유연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몸이 유연해서 운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이거는 저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성에게 두세 배가 더 흔하게 나타나고 이제 전체 연령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 그냥 원인 없이 혹은 피부에 갑자기 뭐 감각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떨림 같은 거 뭐 눈 밑에 떨림 경험해 보셨죠? 이제 보통 미네랄 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입 주변이 떨려 가지고 네, 이제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시기가 한참 막 논문 쓰고 뭐하고 밤을 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 주위가 떨리는 것은 마그네슘이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해서 떨릴 수 있다. 그런데 입은 우리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교적 눈보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근육들이 있대요. 근데 입이 떨린다는 것은 구안화사, 입 돌아가는 거에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세요? 눈이라는 것은 뭐 깜빡깜빡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이런 역할밖에 안 하지만 입은 하루 종일 말하고 먹고 네, 많은 것들을 하품도 하고 굉장히 근육이 많아서 눈을 떨리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입이 떨리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의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의학적 원인이 없이 발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위적 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인위적, 우리 제목에서 알 수 있죠. 분명한 속임수를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의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인 징후와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는 거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관심 좀. 이렇게 우리 요즘에 뭐 관종이라는 말이 생겼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네, 하는 거죠. 뭐 보통 이제 왜 아이가 동생을 봤을 때 이렇게 막 그런 뭐 어디를 아파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다고 막 얘기도 하고 과장과 위조, 모방, 뭐 유도의 방법을 해서 질병을 위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실은 뭐 이렇게 대수롭지도 않고 안 아픈데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아프면은 이렇게 뭐 엄마가 잘해주고 이런 것들 내가 아팠더니 주변 사람이 공주 대접을 해주고 이런 것들 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허리가 안 좋은 줄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허리를 삐끗한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허리를 삐끗한 경험이라는 게 무거운 것을 들다가 혹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삐끗한 게 아니라 전단지가 땅에 떨어져 갖고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허리를 이제 삐끗해 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좀 참았어요. 참았는데 거의 뭐 한 1, 2주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앉아갖고 일어나다가 삐끗했는데
너무 그때는 아파갖고 이제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진단을 해보더니 아유 원래 허리가 약하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허리가 약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근력이 없고 제가 좀 마른 편이어서 허리에 기본적으로 근력이 없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허리를 다치고 그때가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이제 원래 다니던 한의원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냥 문연대 아무 데나 갔기 때문에 하루 진찰 받고 그 다음날 제가 갔던 곳이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그곳을 갔죠. 근데 그것도 진찰을 딱 해보더니 어머 허리가 원래 약하시네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디를 눌러보더니 그 제가 이제 그때 허리가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조금만 하면 허리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야 너 무거운 거 들지 마 허리도 안 좋으네 라고 공주 대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변에 허리가 안 좋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무거운 것도 안 들게 하고 이제 원래 사회복지사 출신들이 무거운 것도 되게 잘 들어요. 일을 되게 여자도 되게 잘하거든요. 남자같이.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 내가 허리가 안 좋아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인위성 장애로 약간 이용을 하는 거죠. 좀만 뭐 하면 아 나 못할 것 같아요. 허리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좀 피곤하면 허리가 아파서. 네 이렇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인위성 장애인 거죠. 이제 뭐 매번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장애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네, 지장이 있을 만큼 네, 그런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역시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기타 성인기의 정신장애 다섯 번째는 급식 및 섭식 장애입니다. 네, 급식 및 섭식, 음식을 네, 섭취하는 거에 있어 어떤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급식 및 섭식 장애는 장시간 지속되는 섭식의 장애 혹은 섭식과 관련된 행동들로 인해서 음식을 소비 혹은 섭취의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음식을 안 먹거나 적게 먹거나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세 가지의 증상이 나와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딱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안 먹는 것 같고, 신경성 폭식증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폭식장애는 먹고 토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에요. 지속적인 음식 섭취물의 제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체중 증가 혹은 비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체중 증가를 방해하는 행동의 지속, 또 체중과 체형에 대한 자기 인식의 장애예요. 우리 교재엔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굉장히 날씬한 여자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뚱뚱하게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마른 편인데도 본인이 뚱뚱하다고 느낀대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마른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아이돌도 보면은 굉장히 체중이 적게 나가서 막 다이어트하고 막 보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이 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안 먹는다는 거죠. 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이제 유아기 때 어머니와 사이에 그 어떤 장애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커서 네,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도 있는 거죠. 대부분이 자신이 되게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다 뭐 이런 거 자율성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도 또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 뭐 살 좀 찌면 어때? 요즘에 마른 사람을 선호하지만 나는 나야. 나는 이대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마른 걸 선호하다 보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거기에 대해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50% 이상의 우울증을 보인다는 거죠. 역시 이 지금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90%의 환자의 90% 이상이 젊은 여성들이에요.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마른 걸 선호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네. 반복되는 폭식. 두 번째는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컷 먹은 다음에 토해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실컷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뱃속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미각으로 맛을 느끼는 기쁨도 있잖아요. 또 신경성 폭식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평가에서 체중과 체형을 지나치게 강조한대요. 외모에 대해서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지속적으로 안 먹는 거고요. 신경성 폭식증은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은 다음에 그걸 다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다량의 음식을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거죠.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날 때까지 먹어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뭐 세라토닌 이런 호르몬과도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 조절을 하게 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네. 만성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그 때로는 이렇게 완화가 되기도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폭식 장애는요.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 시간 동안 분명하게 많은 약을 먹어요. 그런데 신경성 폭식증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신경적 폭식증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경성 폭식증은 실컷 먹고 토해내는데 폭식장애는 토할 때까지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둘 다 많이 먹어요. 신경성 폭식증이나 폭식장애나 둘 다 많이 먹는데 신경성 폭식증은 보상을 하는 거야.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토해내야지. 살찌면 큰일 나니까. 근데 폭식장애는 그냥 많이 먹는다는 거죠. 토할 때까지. 자연적으로. 기타 성인기의 정신장애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수면 각성 장애예요. 네, 잠을 못 자는 거 불면증. 네, 말씀드렸죠? 수면의 질과 시간대. 그러니까 몇 시간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몇 시간을 자더라도 개운하게 자고 수면의 질이 좋으면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시간을 자도 자다 깨다 계속 반복한다던가 깊은 잠을 못 잔다던가 아니면 자면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악몽을 꾼다던가 얕은 잠을 잔다던가 이러면은 수면 장애인 거죠. 수면 각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의 질과 시간대와 양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며 그로 인한 낮 시간의 고통과 손상. 네.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낮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뭐 의학적으로 수면 장애는 이제 어떤 그런 보면은 못 자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자거나 기면증은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또 호흡과 관련된 장애. 또 수면 중에 막 목류병 같이 돌아다니는 거, 야경증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는 또 자냐? 아직도 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몇 시간 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면의 질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지. 몇 시간을 자든 본인이 개운하게 느끼고 푹 자면 되는데 계속 악몽에 시달리거나 또 수면 무호흡증, 코를 막 심하게 골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오게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또 깨거든요. 아니면 옆 사람이 또 코를 심하게 골면은 같이 주무시는 가족이 또 못 자겠죠. 아니면 잠을 자면서 주기적으로 몸을 너무 심하게 움직인다던가 움직이다 못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 한때 그 수면제 졸피뎀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어갖고 졸피뎀이라는 그 약물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분들이 밤마다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그 집에 설치했더니 새벽에 혼자 맨발로 막 다니면서 밖을 막 다니질 않나? 목욕탕 가서 막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되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밤새 일어난 일을 카메라 녹화한 걸 보여주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다음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뭔 일이 있어갖고 혹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아니면은 과제 때문에 하루 못 잤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낮 시간대에 일상생활에 문제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바로 수면 장애, 수면 각성 장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운전하다가도 주무시는 분 계시고요. 밥 먹다가 저는 저희 시설에 김현증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정말 식사를 하시다가도 주무세요. 음식을 씹다가도 주무세요, 진짜. 근데 그분이 밤에 못 주무셔갖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주무세요.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또 이제 잠을 자긴 자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들. 네, 이런 것도 우리는 수면 각성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수면 각성 장애도 있으신 분 많죠. 저도 약간 깊은 잠을 못 자고 좀 자주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은 야, 너는 아직까지 자냐? 사실은 자는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면의 질이 중요한 거죠. 짧게 주무시더라도 왜 한 번 자면 쟤는 업어가도 몰라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장애가 없는 거고 아마 대부분 현대인들은 요즘에 또 스마트폰을 주무시려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성인기의 정신장애 원이 끝났습니다. 12가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6가지씩 2주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내용 가운데 오른쪽에 있던 6가지 성기능 부전을 시작으로 해서 기타 성인기의 정신장애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14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